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전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에 막이 오르면서 출마를 저울질하던 국민의힘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선 일정에 발맞춰 이번 주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해왔던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대권 행보 시작을 알린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 시장은 SNS에 53년 전처럼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상경한다고 적었는데 월요일 자서전을 출간하고 화요일은 퇴임 인사를 다녀야 한다며 시장직 사퇴와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홍 시장 측은 대권 명당으로 불리는 국회 인근 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차릴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출마를 준비하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같은 건물에 사무실 가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유력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체적인 출마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의 대선 출마 요구에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일부 후보는 당내 경선 일정이 구체화된 뒤 본격 행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파면 결정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내 논의를 지켜보고 시장직 사퇴와 출마 여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주 중반 서울 광화문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여론을 주시하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60일 대선 일정을 역산하면 당내 경선 기간은 3주 남짓이 될 전망인데 당장 이번 주부터 당심과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잠룡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조기 대선에서 경선을 관리할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관위 구성안을 추인,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조기 대선 날짜를 신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선일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모레인 9일쯤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숨고르기를 이어간 민주당 지도부를 대표해 경선 실무를 총괄하는 김윤덕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일을 지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책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공고 시한은 오는 14일까지지만 늦어질수록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이재명 대표의 사퇴 시점은 개인 거취 문제라며 말을 아꼈지만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 사퇴 시점은 당일이나 직후인 9일이 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사임 즉시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대선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인데 특별당규 제정과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실무 준비를 이미 진행해온 만큼 내부적으론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다만 모든 야권 대선 주자들이 경선에 뛰어들고 100% 일반 국민 투표로만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가 범야권을 중심으로 거세지는 점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파면 이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두관 전 의원을 시작으로 비명계 주자들이 속속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거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범야권 제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정치권의 호응을 촉구했는데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를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진행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시한이 촉박하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재외국민투표권 조항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그러나 두 달이 채 안 되는 숨가쁜 조기 대선 레이스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이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우 의장은 각 당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시기와 추진 일정, 그다음에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아직까지 충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기류가 더 선명합니다. 이제 막 윤석열이 파면된 현재의 조건에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당 차원에서 또 지도부 차원에서 상당수 친명계 의원들 역시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미뤄왔던 개헌 구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밝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지지층을 상대로 결코 좌절하지 말라면서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자신을 지지해왔던 국민 변호인단을 상대로 이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싸운 여정이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며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앞서 파면 직후에 냈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거나 반성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입장문이 헌재 결정을 조롱하고 불복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해 또다시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내란 수계가 대체 무슨 낯으로 감히 자신의 안위를 나라의 위기에 비교합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별도로 내지 않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보수 재건을 위한 윤 전 대통령의 노력이라는 관측부터 자숙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을 당했으면 좀 자중자애하고 자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선 집권 여당으로서 거듭 사과한다면서 주권자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없다며 내란 세력과 결별부터 선언하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명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에게 상호 존중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11일에 숙고 끝에 작성한 탄핵 결정문 곳곳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야당의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 시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도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모두의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심 판정에 앉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선고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12.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까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희생당한 우리 국민의 아픈 경험을 결정문에 담은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45년 만에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섰어야 한다고 꼬집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탄핵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기 위해 경력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체포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늘 5대 금융지주와 정책 금융기관을 소집해 실물 부문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해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하고요. 원활한 자금 공급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기업 경영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1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LG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고급 가전 판매 호조와 물류비 감소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전기차 수요 정체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실적 부진이 예상됩니다.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의 최신 경기 진단이 이번 주에 잇따라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경제동향 3월호를 발표하고요. 오는 11일에는 기획수정부의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이 나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디카페인 커피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스타벅스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디카페인 커피를 구매하면 한 잔을 더 주는 1+1 행사를 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협상을 요청해봤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그러나 오는 9일로 예정된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관세 발표 이후 50개국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 got a report from the USTR last night that more than 50 countries have reached out to the president to begin a negotiation. But they're doing that because they understand that they bear a lot of the tariff.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러나 협상 때문에 오는 9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호관세는 적어도 며칠, 몇 주 동안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농담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거래가 없는 남극 근처 허드 맥도널드 제도 같은 무인도까지 관세를 부과한 이유를 묻자 중국 등이 우회로로 삼아 수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 등 상호관세 파장에도 미국 정부 인사들은 관세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면서 조정 과정에서의 불안정은 이겨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I reject that
the assumption there doesn't have to be a recession. Who knows how the market is going to react in a day, in a week. What we are looking at is building the long-term economic fundamentals for prosperity.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 해식 국가경제위원장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강압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관세 강경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트럼프와의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기업과 또 금융계 리더들도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로라고로 가서 관세와 관련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경제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관세 책사 역할을 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을 정조준했습니다. 나바로에 대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이다 보니 자아가 두뇌보다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고 EU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move ideally, in my view, to a zero tariff situation. 나바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를 파는 머스크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머스크의 발언에 개의치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Friend or foe alike, and I can tell you how they're killing us. So it took decades for this to destroy America with this glob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미국 기술 기업과 금융계 리더들도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로라고로 가서 관세와 관련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1.3%에서 마이너스 0.3%로 하향 조정하는 등 관세 역풍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실제로 경제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가 세계적으로도 미국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운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내내 트럼프 뉴스만 보면서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트럼프 말에 따르면 50개국 이상이 협상을 요청해 왔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미국의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들이 압박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각 국마다 상호 관세 비율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최대 54%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중심 국가들의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보면 한국, 일본, 유럽 경우에 이제 주요 수출국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신속한 협상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양자 협상을 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뭐 다자 무역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도 사실 그 일부 합의를 이룬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트럼프 정부 때 그래서 이러한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좀 낮출 수 있는 기대감을 각국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게 각 그 미국하고 상대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국가들이 그 미국이 원하는 요구를 좀 들어주고 관세를
좀 낮추려고 하는 예.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트럼프의 계산대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크지 않은 나라들, 뭐 유럽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네. 중국이 이럴 것 같은데 네. 중국은 강경책을 선택했어요. 미중 무역 분쟁 더 격화될 가능성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그 갈등이 예.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4월 9일 날부터 그 상호 관세에 부과한 거를 미국이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예.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복 그 조치로 그 히토류 7종의 대미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이 히토류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나 배터리 예. 또 전기차 이런 거를 만들 때 굉장히 필수 재료로 들어가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특히 이제 그 국방부의 경우에는 히토류를 그 전략적 필수 자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예.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4월 10일부터 시행해서 미국에 대해서 대미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 들어가 있는 이 히토류를 그 포함하는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생산하는 기업들, 예, 예. 그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데 생산 차질을 굉장히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다음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도 부과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34%의 관세를 4월 10일부터 추가로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기존 관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예.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도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에다가 예, 예.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16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관리 목록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제품 생산에 굉장히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이거 결국은 경영 불확실성을 굉장히 그렇겠죠. 증대시킬 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히토류 부분은 공급망을 중국이 꽉 쥐고 있다 보니까 네, 굉장한 그렇죠. 무기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항상 이럴 때 일기 때도 겪었던 문제지만 네.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면은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같은 나라들은 타격을 네.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예.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수출 그렇죠.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양국이 서로 관세를 높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뭐 배터리 등 핵심 수출 품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수출 부분에 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그 예, 국가고 예, 예. 경제 성장률에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그렇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성장률의 둔화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첨단 산업 부분의 생산 비용이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소재나 부품을 수입을 그쵸, 해서 그쵸. 완제품을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생산 비용에 중간재 비용이 굉장히 높아질 예. 가능성이 커서 가격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기업의 이윤 자체가 예.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좀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렇게 예. 되면은 좀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그렇겠네요.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크고 예.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환 리스크 이슈를 또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갖고 갈 가능성도 큽니다. 항상 이 고래 싸움에 우리가 네. 등이 터지는 상황이 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중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유럽연합 쪽의 반응은 약간 중국이랑 또 다른 네. 것 같아요. 지금 대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두 가지 예. 이 방향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추가적으로 관세 매기겠다라고 예. 해서 약 28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경한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미국은 더 강경하게 예. 그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할 거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 상품들이 특히 유럽산 와인이나 아니면 주류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유럽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죠. 하나는 보복 관세 부과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웬만하면 협상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해결을 통해서 좀 이 보복 관세 일부 시행을 중단하거나 좀 연기시키는 부분에다가 시간을 좀 투자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는 달리 완전히 강경 일변도로 가지 않는. 약간 균형적인 전략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게 굉장히 큰 잡음을 낳으면서요. 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마찰음들이 많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데 관세 강경파를 공개 비판하면서 또 어떤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정부 효율부에서 사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이런 걸로 보십니까? 일단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게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를 시키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일단 뭐 그 지난주에 관세 정책 발표 후에 테슬라 주가가 한 주간에 그 주가 포함된 일주간에 약 36%가 급락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니까 딱 보이는데 뭐 최고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이게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가 약 20%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주가가 더 떨어질 거다. 목표를 43% 하향을 조정을 했어요. 친테슬라적인 멘트를 많이 하셨던 왜냐하면 분인데. 이게 그 핵심 부품과 배터리 재료를 중국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어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관세 부담이 굉장히 커서 수익성 악화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히토류가 그 전기 자동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출 통제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브랜드 네임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향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랑 같다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부 효율화라고 하는 우리가 DOG 그 수장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DOG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은 정부 지출을 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관료주의 축소를 좀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규모 연방 일자리 감축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한 비판을 지금 받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뭐 DC랑 주요 그 도시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핸즈오프 시위가 열렸죠. 지금 저 시위도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은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주가에 그리고 DOG 운용에 따른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또 테슬라 이제 비즈니스 영향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물러나서 테슬라 경영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시장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이틀 사이에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시가총액이 1경원이 증발했더라고요. 연봉으로 치면은 10,000년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아니면은 뭐 저가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접근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역 이제 관세 부과한 거가 실제로 4월 9일부터 이제 실시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들이 이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면은 결국은 주식시장에 기업들의 이익에 좀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서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그 미국의 3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4월 10일 날 3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시와 연준의 정책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0.1% 포인트 정도 상승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의 그
3월 FOMC 회의로 공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사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예.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단서가 될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물가 지표 말씀을 해주셨는데 슬슬 영향을 받을 때가 됐으니까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스타트 경제는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완의 명동으로 불리는 타이베이 유명 번화가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지인 30대 남성을 체포하고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도 공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긴 흉기를 꺼내들더니 거리 건너편에 있는 남성 3명 일행을 향해 달려듭니다. 주말인 현지 시간 5일 아침 타이완의 명동으로 불리는 타이베이 시먼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는 20대 한국인 유학생 신모 씨였습니다. 차량을 타고 달아났던 30대 현지인은 3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한국 유학생들이 쳐다본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등에 상처를 입은 신 씨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직접 SNS에 당시 상황을 올렸습니다. 일면식도 시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며 한국인이 많이 찾는 번화가에서 묻지마 범죄를 당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타이베이 경찰은 범행 하루 만에 CCTV를 공개하고 용의자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흉기 사건으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울산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소방관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대형 버스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혀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대지만 시뻘건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울산 남구 두항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소방당국은 불이 옆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폭발이 발생하자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3시간 10여 분 만에 모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소방관 한 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관계인을 수선으로 저희 구조대에서 발견했습니다. 앞 유리가 완전히 박살난 채 버스들이 줄줄이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선안 호두휴게소 인근에서 고속버스 2대와 관광버스 2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맨 앞 버스가 급정거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양쪽 발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산림 0.2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마을 관정펌프에서 누전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2번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저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칩거 중입니다. 파면 이후에 2번째 입장문을 냈는데 이번에도 헌재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반성한다는 내용이 안 담겨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또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신임을 배반하였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성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상황 노릇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공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사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을까요? 네, 이미 지난 며칠 동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또 그 정치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 국민의 중대한 신임을 위반하고 또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파면이 된 상황에서 마치 현직 대통령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관저에서 정치를 하고 또 그 메시지들을 과도하게 또 계속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 헌법재판소가 하고자 했던 그 파면 결정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헌법 수호의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선고가 최장기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중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의 결과를 보면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최장기 심리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당연한 결론과 관련돼서 어찌 보면은 각 5가지 쟁점에 대한 강론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이견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즉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는 이견은 없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 무게의 핵심은 결론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이례적으로 5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 결론의 첫 번째 문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을 그 헌법적인 한계 안에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한편으로는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소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하지만 참 이 극단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결정문에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주의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옳은 정치적인 견해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 있다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에 대한 통합, 그리고 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이야기들을 담고자 많은 에너지를 쓴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도 잃게 됐습니다. 형사재판에 나서게 되는데요. 오는 14일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첫 정식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군경의 국회 선관위 투입 그리고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의혹 같은 이 상당수의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형사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재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는 별도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인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 굉장히 다량의 자료로 또 오랫동안 심리를 해서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그런 사실관계를 형사소송 담당 재판부만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헌재의 결론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네, 가장 이제 2가지 면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행위를 대통령직을 파면할 사유로서 인정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성립 여부, 그러니까 형사적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직접 다루질 않았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절차적인 면에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문법칙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들이 정리가 되고 또 신문조서의 증거 영역 인정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헌법재판소보다는 좀 더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주요 증거들이 이제 선택에서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주요 증거의 내용들이 각 당사자에 의해서 부인될 가능성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또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다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아마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공범관계인 김영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그리고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고요. 현재 공소장 내용상으로도 사실상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서 법 적용만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 결정과 별개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재판도 심리를 본격화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인데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3차 공판도 진행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차 공판에서는 특히나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국회 봉쇄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입장, 그리고 각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입장문과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곳곳에 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날씨가 중요할 텐데 이번 주는 날씨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초까지는 또다시 산불 위험이 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 낮부터는 20도 이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 곳도 많아서 대기가 고온건조해지겠고요. 또 전국에 강풍 예보까지 있어서 불이 번지기 쉽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비 소식은 언제 또 있을까요? 네, 다행히 오늘 밤 중서부를 시작으로 남은 한 주 동안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자주 있습니다. 이 대기 중에 습기를 더하면서 산불 위험은 낮출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 주 절정이 예상됐던 벚꽃은 요란한 봄비에 일찍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자세한 날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100에서 200m 수준으로 뚝 떨어진 곳이 있는 만큼 운전하실 때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은 쌀쌀하고 낮은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5.5도, 대전과 광주 4도로 출근길 공기는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광주 22도, 대구 24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나오실 때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밤부터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서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밤사이 5mm 미만의 약한 비 예보가 있는데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그리고 주말에는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요. 이번 주 절정에 접어드는 벚꽃은 만개하자마자 일찍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오전과 밤 한때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4월 7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